네, 아카데미 2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내용들이 거의 다 몰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은 ETF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투자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네, 그 스토리부터 한번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최초의 ETF의 탄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최초의 ETF는 1993년에 미국 ETF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데서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상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2년 앞서서 캐나다에서 먼저 이제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토론토 30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가 상장했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 대표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이제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살짝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최초의 인덱스 펀드는 1976년에 이제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보글 이 이제 벵가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설정을 했고요. ETF는 그보다 이제 17년 뒤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7년 뒤에 인덱스 ETF에서 ETF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뭐 많이 이제 나오는 썰, 야사 뭐 이런 거에 따르면은 이제 네이트 모스트라고 하는 증권거래소 담당자가 존 보글을 찾아가서 시장을 좀 거래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이런 인덱스 펀드 상장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안했다고 합니다. 존 보글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인덱스 펀드를 상장하게 되면 너무 거래가 편해서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지 않고 단타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게 좀 나의 투자 컨셉과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이트 모스트가 이제 벵가드가 아닌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야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검증되지 않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설은 이제 이보다 앞서서 1987년에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20% 넘게 대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그때요. 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악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투매를 하는 거를 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을 투매하는 것을 좀 막게 하려면은 이런 시장 대표 지수의 상품을 묶어서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뭔가 시장이 흔들렸을 때 전체 종목을 편입한 ETF를 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도 덜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ETF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을 고민하다 보니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ETF를 탄생시킨 거네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정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ETF가 탄생한 이후 전 세계 ETF 상장 규모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사실 뭐 절대 수치 자체가 저희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14.6조 달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원화로 따지면 2경원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지난 10년간의 ETF, ETP 전체 상장 상품들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17%가 넘는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2024년 한 해만 성장률이 27% 이상이었다. 그리고 상장 상품 개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ETF 시장이 2002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이 3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규모만 커졌냐 그건 아니고요. 상장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색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2023년 6월에는 국내 ETF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에서 2024년 올 때 팍 뛰었네요. 성장률이. 요 정도 나올까요? 올해도? 요 정도 성장률 나올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원년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당시에 시장이 폭락했다가 네. 이렇게 각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퍼지면서 네.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이었는데 네, 네.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아하. 요 관심이 ETF로 넘어가면서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맞춰서 다양한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또 이에 맞춰서 상품들도 계속 상장이 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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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장 이제 상품들의 네. 규모 뭐 종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주식 투자 인구도 많이 늘어났던 시기잖아요. 그럼요. 이 네, 시기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주식 거래 하시다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신 분들이 아, ETF 상품 좋겠네 네.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신 것 네. 같고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저희 수직 상승형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 그 ETF하고 앞에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 ETF하고 ETP가 있었잖아요. 네, 이상 네. ETP는 뭐예요? ETP는 네. 그 ETF와 ETN 두 개를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ETP라고 통칭을 합니다. ETN은 뭐예요, 그러면? ETN은 이제 노트의 약자인데요. 네. 이제 ETF는 펀드여서 네. 운용사에서 발행하는 이제 하는 상품이고요. 것이고. ETN은 증권사들에서 네. 상장 지수 상품을 이제 발행하는 거라고 증권사 보시면 됩니다. ETN 이고.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네. ETP는 이제 ETP. 프로덕트의 약자인데 이제 상장 지수 상품 전체를 네.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물론 ETP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ETF. ETF. 네, 그러니까 대부분을 운용사에서 차지한다라고. 내놓는 네, 네, 네. ETF 상품.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고속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초반이잖아요. 이제 분기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끝나가는데 너무 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관세 리스크라던가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노출이 되는 거에 싫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더 매력적으로 ETF 상품이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요. 네, 더 많은 투자 매력도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가지고 오신 거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23년 6월에 최초로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ETF 시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보시면은 네. 이제 좀 과거 데이터긴 한데요. 23년 10월,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 총액은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11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돼요. 네. 뭐 사실 규모가 엄청 크진 않고 많지만. 사실 전 세계 ETF 시장에서 70% 가량이 미국 시장, 미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순자산 규모로 보면 그런데 네. 종목 수랑 네.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 보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꽝충 올라가네요. 네. 4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네. 규모에 비해서 상품 다양성이나 거래의 활발한 활발함을 보면 굉장히 액티브한 우리 시장이다라고 시장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만큼 굉장히 액티브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2002년에 처음으로 시장이 개설됐고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가 처음으로 이제 사용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년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섹터형 상품, 그 해외 시장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 대표 지수와 섹터형을 넘어서 다양한 전략을 가미한 스타일 펀드,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도 2010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2010년에 했고요. 나왔군요. 네. 이게. 앞서 설명드린 실물형이 아닌 합성형 ETF는 2013년에 13년. 그리고 패시브 형태가 아닌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상품도 2017년에 네. 채권형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주식형은 2022년에. 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했던 2022년에는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그리고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그리고 여기 보면 신혼합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ETF가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주식 혼합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10개, 채권도 10개 종목을 담아야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요때 규정이 바뀌어서 네. 주식, 채권 합쳐서 10개 이상만 편입하면 된다라고 규정이 바뀌어서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 채권 혼합, 네. 엔비디아 채권 혼합. 그러니까 주식은 하나 종목을 하나인데. 담고 나머지 채권으로 9개 종목을 그렇게 채워서 해도 돼요? 채권 혼합형을 9개 구성하는 내에서? 게 요때 처음으로 아. 이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럼 되게 안정적인 건가? 그런 거요? 수익이? 주식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없어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한 개 종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기업
조가에 영향을 받아서 네. 채권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뭐 테슬라하고 나머지 채권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은 주식을 네. 한 개 넣으면은 그게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포션을 얼마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채권 없습니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 주식이 30% 정도를 30이요? 담고요. 나머지 70%가 채권으로 채권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주식 빠지는 거를 다 받진 않겠지만 주식 비중은 이제 한 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채권 혼합형에 비하면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주식이 네. 30%나 들어가고 그것도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네, 네.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만기 자동 연장 채권형 ETF도 네. 들어왔어요, 상장?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예요? 네. 앞서서 이제 2022년에 네. 만기가 있는 채권형 만기가 있는 ETF.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ETF는 네. 만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속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규모가 작아져서 운용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더 이상 운용할 수 없겠다. 네.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없어지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영속하는 상품인데요. 만기를 정해놓고 채권 만기와 ETF의 만기를 일치시켜서 투자 시점에 목표로 한 YTM 수익을 매도 시에 거의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2022년에 등장했는데요. 23년에는 만기 자동 연장 채권형이라는 거는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연장. 상폐하지 않고 네. 계속 연장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니즈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네. 뭐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속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폐지된 사례도 있습니까? ETF가 상장이 됐다가? 그럼요. 네. 일반적인 펀드와 기준은 동일한데요. 네.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면은 임의로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청산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소규모의 기준은 자산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안 몰리면 그렇죠. 그러면 자동. 이제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판단을 해서 임의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도 동일하고요. 네. ETF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그 해지되는 시점의 가격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럼요. 자동적으로 네, 빼야 그 하는. 투자 본인의 좌수만큼 네.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폐지도 될 수 있네요, 이게. 네, 그런,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ETF 전 종목 시세 화면? 네, 요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증권사 HTS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ETF를 거래하시려면 당연히 처음으로 뭐 매매창을 바로 띄우실 수도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현황을 이제 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딱 켜시면은 전체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들이 한 번에 다 쫙 확인이 나오네요.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해당 시점에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운용사별로 볼 수도 있고요. 필터링해서 특정 테마별로 뭐 다양하게 옵션을 정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뭐 ETF 현재 가격, 등락률, 거래량, 아까 설명드린 괴리율, 괴리율 등등의 네. 정보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ETF 현재가 화면인데 현재가. 개별 ETF의 현재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괴리율, 구성 종목, 뭐 LP 호가가 얼마인지 전일 대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현재가 화면. 그러니까 주식 현재가 화면이랑 거의 똑같아요. 구성 내역은 네, 동일하죠. 네. 다만 차이점은 이제 LP 호가, 매도 잔량 이런 것들이 네. 추가적으로 ETF는 있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괴리율이 마이너스 0.17. 네. 이것도 안정적인 거네요. 뭐 이 부분도 뭐 충분히 뭐 적은 괴리율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고 네. 이거 다 HTS 켜시면은 정보 다 똑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HTS에 다 나오는 나와 화면이고 있는 거니까. MTS는 이제 네. 화면상의 제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화면 구성은 다를 텐데 MTS는 네, 기본적으로 네. 탑재된 정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네. ETF 구성 종목, 앞서 설명드린 PDF 내역이고요. 그래서 아까 운영사 홈페이지 캡처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증권사 HTS에서 이걸 캡처해놨기 때문에 장중에 구성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네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 정도를 이제 요런 정보들을 네.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화장품주가 시세가 다 좋았네요. 네, 좀 예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옆에 보면 ETF 일자별 시세도 나왔는데요. 네. 실제 NAV 그리고 괴리율이
데일리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네, 투자 상품 결정하실 때 참고를 한번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꽤 이거는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었어요. 네, 아까 네. 요거는 네. 그리고 네. ETF를 그러면은 실제로 매수할 때 네.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ETF의 실시간 기준 가격, 아까 설명드린 INAB를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이 이 INAB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게 괴리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괴리율. 네. 그래서 실시간 기준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을 확인하면 괴리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괴리율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거래를 해도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네.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이 있을 텐데 이 수량이 지금 충분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INAB에 가까운 지정 가격을 입력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나 그러면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하시면은 지정가를 또 밑으로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걸어놓고 되면 되는 이게 뭐 것이고 이렇게 안 왔다 되면 갔다 안 하면서 되지만. 체결이 되면은 네. 뭐 좋은 거고요. 땡큐고 네. 안 되면 많은 것이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그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시간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감되기 10분 전, 네, 이제 장 개장되고 시작 5분 5분 이후, 그것도 피해가지고 지정가로 넣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의 변동 위험을 네. 좀 설명해 주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ETF 투자의 장점, ETF가 왜 인기가 많은지 이런 좋은 점들만 설명드렸다면 그랬어요. 네. ETF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죠. 주의하셔야 될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기초자산의 변동 위험입니다. 뭐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상품이지만 당연히 손실 위험이 있고요. 네, 기초자산이 빠지면 ETF도 손실을 볼 수 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영력이 기초자산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빠지면 그대로 빠지도록 운용하는 게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괴리율, 이제 가격 괴리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괴리율과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국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수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LP가 호가를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반대니까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시차가 1시간, 2시간 요 정도인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이런 괴리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중국, 홍콩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9시에 열리니까 ETF 투자를 9시부터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차이나 ETF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는 아직 개장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중국 주식은 가격이 안 열리니까 이게 괴리가 그 시간대는 당연히 뜨겠어요, 발생할 수밖에 괴리가. 없고요. 물론 이게 시장이 개설되면 수렴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워킹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유리할 게 중국 본토나 홍콩이나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이때 또 시장이 멈추죠. 그러니까 한국은 장 중인데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히 이제 괴리율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장이 또 끝났는데 중국 본토나 홍콩은 장이 열려서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날 가격에 반영돼서 바로 이제 반영되겠지만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든 한국과의 시차에 의해서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이 정도는 이제 개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적 오차가 아까 제가 ETF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지수와 ETF 순자산 가치와의 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다는 거는 ETF가 운용을 잘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운용사의 평판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적오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굉장히 큰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유의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변동 위험입니다. 아까도 제가 환해지형, 언해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환해지 는 사실 환율 변동에 대해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크게
있는 상황이지만 환에 대해서 오픈하는 상품이라면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 위험 플러스 환율 변동 위험이 나의 최종적인 투자 리스크. 네. 물론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손해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환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요거를 잘 판단을 하긴 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움직임이 클 때. 네. 환이.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도 네. 해외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 위험입니다. 아, 이거는 위험하죠. 네, 사실. 뭐 네. 굳이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네.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성향에 따라서 네. 네, 선택하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라고 네. 보면은 내가 매수했던 시점의 가격과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투자 기간 동안에 ETF의 가격 혹은 높낮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이 경로가 네. 사실은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데요. 음.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10원이 되면 10%가 오른 거니까 네. 레버리지 상품은 2배인 120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지수가 다음 날에 10원이 되면 10%가 빠진 건데요.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20%가 빠지니까 1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96원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20%가 빠지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네. 최종적으로 매수했던 시점의 시장과 매도하는 시점에 이제 시장이 크게 변동 이만큼. 없을지언정 네. 이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때문에 나의 투자 원금은 까먹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음의 복리 효과가 네.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그럼 내가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자신감이 있을 때 있을 때? 단타로 단타로 단기로만. 네, 네. 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계속 중간에 이렇게 경로가 출렁거리네.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성과를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만큼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레버리지 인버스, 2X 인버스 상품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랐어요. 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요거 ETF를 매수를 들으셔야 하시려면은 되는구나. 이 증권사 창에 요 교육 이수 번호를 입력하라고 창이 뜹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 네. 그러니까 뭐 그 허들을 정한 거죠. 기준이 이 정도 있군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면 네, 네, 네. 어느 정도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이드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뭐 몇 교육은 시간 길지는 받은- 않습니다. 않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아.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고 내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인 하이라이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 내가 주의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ETF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